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주요 캘린더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아주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여러 악재들이 더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소매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강화시켰고,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은행 5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도 악재였습니다. 이번 주 최대 관심 포인트인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결과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요즘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달성은 불가능하니까 이걸 3%로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2% 목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마법의 유니콘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동시에 수요가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긴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유지될지,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금리 장기화의 수준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26,000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소식들도 그닥 긍정적이진 않은데, 그동안 강세론을 견지해왔던 분석가들도 2만 달러 폭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5월부터 석 달 동안 비트코인 30억 달러 규모를 매집한 고래 주소의 실체, 누가 주인인지를 놓고 나름의 관심사가 꽤 크게 작동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게 블랙록의 주소인지 여부입니다. 브릭스 정상회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같은 크립토커런시 투자자들에겐 과연 브릭스 통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공개될지가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 정작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돌연 취소되면서 내부 갈등 이슈로도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릭스 확대를 놓고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다소 어수선한 상황들이 이렇게 포착되곤 있지만, 이런 가운데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는 파키스탄이 XRP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 브릭스 경제저널이 디지털 결제와 관련해서 최고의 디지털 자산으로 XRP를 직접 거론한 점, 이런 것들이 또 엮이면서 어쩌면 브릭스 회원국들의 피아트 머니와 브릭스 공용 통화를 연결시키는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가 채택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 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몇 가지 악재 소식들이 겹친 데다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까지 더해지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소매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미국 경제의 소비력 감소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을 압박했고, 미국은행 5곳이 또다시 등급이 강등됐습니다. 증시 개장 전에 메이시스, 딕스 스포팅 굿즈, 로우스 등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상황이 꽤 별로인 걸로 나왔습니다. 메이시스는 분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매출도 줄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14% 이상 빠졌고, 스포츠용품 판매점 딕스 스포팅 굿즈는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았고 연간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24%나 폭락했습니다.
이게 개별 기업의 매출 감소 현황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강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이렇게 소비에 문제가 생기면 GDP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점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임의제 소비를 줄이고 필수재만 소비를 강화하는 상황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미국 은행 5곳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은행 등급 전망을 하향한 것도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이번에 등급이 까인 은행들은 벨리 내셔널 뱅코프와 코메리카, 키코프 등 5곳인데 S&P는 이들 은행의 예금 잔고가 줄고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 또 무보험 예금 비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본 조달 비용 증가, 이럴로 인해서 은행 건전성이 악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들 주인공 은행들은 당연히 주가가 4% 이상 빠졌고, 퍼스트 리퍼블릭의 경우에는 무려 55% 폭락, 이 정도면 거의 마탱이가 간 것 같습니다. 또 뉴욕 멜론과 JP 모건, 시티그룹도 2% 이상 빠졌습니다. 제2의 금융 시스템 위기, 3월에 이어서 또 한 번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 가끔 이걸 좀 잊고 있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경고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 정가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더 이상 2%로 고집을 해선 안 되고 3%로 완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2%를 고집하면서 고강도 긴축을 지속할 경우에 소비와 고용 등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연착륙을 위해서 이걸 3%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제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은 인플레이션 목표가 절대적인 규칙을 의미하진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3.5%에서 2.25%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경제를 무너뜨리는 걸 우리는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냉정히 말하면 이게 또 그렇게 틀린 얘기도 아닌 게, 연준이 설정한 2%라는 숫자, 이 숫자 2가 뭔가 절대적인 기준,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설정된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라는 게 등장한 건 이 헬리콥터 머니의 상징이기도 한 벤 버냉키 때부터였는데, 그린스펀 시절만 하더라도 별도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설정됐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2%라는 숫자로 고착화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의 목표는 과학이 아니고 그들의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었다, 이걸 왜 성배로 삼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독립기관인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 목표치 수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여는 총재가 지원 사격을 날렸는데, 인플레이션 목표 2% 효용성 논란과 관련해서 연준이 이걸 달성하기도 전에 목표치를 바꾼다라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 목표치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마법의 유니콘 숫자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수요가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거라는 신호를 주지 않는다라면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한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고, 동시에 지금 수준의 고금리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모로 어수선함이 시장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을 압박하는 멘트를 제시할지 아니면 시장이 바라는 멘트를 던져줄지,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26,000달러 지지에 어려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미 있는 모멘텀이 완전히 고갈된 모습인데, 그래서 잭슨홀 스피치 결과 또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3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성 없이 49% 초반에서 흐물거리면서 비트코인의 시세 흐름과 거의 비슷한 어리바리한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결국엔 2만 달러 한번 찍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분석가 알리 역시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UTXO 실현 가격, 다시 말해서 온체인 취득 가격 기반 지지선인 25,400달러 지지에 실패할 경우에 1차적으로는 22,650달러, 이어서 25,59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강세 반전을 위해서는 저항선인 28,830달러를 돌파해내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딱 불안불안한 구간에서 간당간당 버티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반등 모멘텀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지난주 급락 이후 섣부른 반등 기대, 이에 따른 저가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14일 RSI가 과매도 영역이 시작되는 30 아래로 깊게 후퇴했다라면서 이건 2020년 3월 코로나로 촉발된 시장 붕괴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RSI와 관련해서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더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과매도를 강세 전환 임박 신호로 간주하는 것이다. RSI 과매도 신호는 가격이 너무 빨리 하락했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빨리 하락했다라는 수준으로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해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곧 강세 전환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점을 덧붙여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꽤 의미 있는 그런 분석과 조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 30억 달러를 보유한 새로운 고래지갑 주소가 등장하면서 과연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구일지를 놓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내러티브를 구성하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핵심적인 존재, 단연 블랙록입니다. 이게 5월부터 석 달에 걸쳐서 매집을 했는데 거액의 고래 지갑 하나가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주인공이 블랙록이라면 앞으로 추가 반등 내지는 강세 전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해석 재료로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블랙록 지갑으로 특정할 만한 그렇다 할 근거가 지금 없고, 그래서 함께 등장하는 존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제미니, 로빈후드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인컴샤크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라면 그건 몇 년 전에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면 과거 16,000달러에서 2만 달러 구간에서 매수했을 것이다. 블랙록은 현물 ETF 신청을 발표한 다음에 3만 달러 가격의 비트코인을 매수하진 않았을 거다. 블랙록이 당신과 같은 평단가에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이 또 그럴싸한 건 지난해 여름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매매 지원을 발표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전후였는데, 그 당시에도 블랙록은 절대 3만 달러 가격의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다량 매수를 저가에 해놨든가 아니면 이제 곧 매수를 위해서 비트코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관련성을 차치하고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몇 달 뒤에 FTX 사태로 인해서 16,000달러로 꼬라박았습니다. 과연 올해 브릭스 회의에서는 어떤 이벤트적인 결과물들이 제시가 될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브릭스 공용통화 개발 진전 상황이 가장 의미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올해 브릭스 정상회담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조금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당초 예정됐던 연설을 돌연 취소하면서 브릭스 확대를 놓고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불만의 결과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제대로 맞짱을 뜨기 위해서 브릭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브라질의 경우에는 G7 또는 G20의 대항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브라질의 스탠스에 시진핑이 빡쳐서 연설을 돌연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브릭스 진영의 확대가 우리에게 의미 포인트가 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로코, 파키스탄 등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지금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아랍에미리트나 모로코 등은 이미 리플과 굉장히 끈끈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그런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로코 최대 은행이자 아프리카 전역에서 5번째 규모라고 하는 아티자리와파 은행이
리플렛의 최근 탑승에 있는 상태이고 현재 모로코를 비롯해서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8개국이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수년 동안 리플랩스가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의 확장과 관련해서 꽤나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브릭스 회원국이 될 경우에 추후 브릭스 공용통화와 이 회원국들의 피아트 머니들을 연결시키는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2022년 금융 안정성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XRP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XRP가 글로벌 결제 규모에 비해서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의미 포인트를 제시해주는 부분인데 브릭스 경제저널이 최근 논문을 통해서 디지털 결제를 위한 최고 자산으로 리플 XRP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의 확장과 블록체인 시대의 가속화, 무엇보다 새로운 통화 패권 구도가 형성될 때 그 비중에 대해서는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확실히 XRP의 역할론을 기대하기에는 충분해 보이는 상황적인 요인들 더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정도 해석은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멤버십 회원분들과 서로 직접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사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 투자 중수 이상의 분들에게는 나름의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나누면서 나름의 선한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